3월 11일 NH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바이든 부양책 이슈 분석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바이든 경기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부양책이 주는 시사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3페이지 표 1에 제가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액트라는 바이든 부양책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총 규모는 1.9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66% 정도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소비를 확대시키려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도 있지만 그 외에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2,000에서 3,000까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는 보험 지원금 해당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장려 세제도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액트로 인해서 1인당 성인 기준으로 직접적 현금 지급 1,400달러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으로만 3,000달러 정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든 부양책으로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일시적인 오버슈팅 국면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잠재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이 상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20년 3월 그리고 2020년 12월에 통과된 부양책의 현금 지급 사용처를 보시면 대부분이 지출을 하거나 빚을 탕감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차 현금 지급도 1, 2차 대비해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의 효과는 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2월 고점 대비 7.3% 하락한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2.7%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흐름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이든 부양책에 포함된 이 세액공제 혜택, 특히 자녀 세액공제라든가 근로장려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를 영구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를 영구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6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 기존 입장인 경기 민감주 국면은 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개별 주식 선물 스파크멘트 노동길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3월물 파생상품 동시 만기일인데요. 지수차익 거래 외에 개별 주식 선물의 잔고 청산 영향력도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백오데이션, 즉 현물 가격의 고평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차익 거래가 현재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오늘 동시 만기일에 개별 주식 선물 잔고 청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보통 개별 주식 선물을 통해서 차익 거래 기회를 얻는 주체는 금투, 투신,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금융투자 투신이 오늘 잔고 청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매도 차익 잔고 형태, 즉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는 형태의 차익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 중에서 오늘 동시효과 때 현물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 등락폭이 장중에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와 이 선물 가격과 주가 가격의 차이가 현행 거래세를 상회했을 경우에는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 중에서 최근 20일 평균 거래 대금 대비 잔고가 높은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 LG 디스플레이, GS건설, KT 넷마블, LG생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입니다. 해당 종목군은 오늘 동시만기 종가 부근에서
현물 순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일 지수 차익 거래 관련돼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코스피 200 미니 선물 연기한 금투에 잔고 3,600억 원, 그리고 빅선물 통한 잔고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 우위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다만 6월물 스프레드 가격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 잔고가 들어오는 규모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의 영향력은 금일 같은 경우 약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어서 지금 아세아는 김영래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원유 순수입 국가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도 원유 순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약화가 되고, 그리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개인 소비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은 원유 순수입 국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은 항상 이제 쌍둥이 적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민감도 분석 결과를 해보면은, 유가가 10달러 상승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변동폭은 마이너스 0.5%포인트입니다. 그 정도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적자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 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유류 보조금을 줄여서 가솔린 소매 가격을 인상할 수는 없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소비력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채권 이슈 코멘트, 박민수 연구원. 네, 채권 시장 외국인 동향 자료입니다.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는 오히려 163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환해지 프리미엄이 소멸되고 오히려 코스트가 일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의외로 단기물 매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최근 2주간 대외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서 국고채 금리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미 10년 금리 차는 연초 80bp에서 44bp까지 축소가 되었고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금리도 크게 상승하면서 국고채 장기물의 상대적 금리 매력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단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국고채 금리 매력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국고채 3년과 미국채 3년의 스프레드는 80bp에서 현재 83bp로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장기물은 이제 국고채와 비교해 볼 만한 금리 레벨까지 올라온 나라들이 많아진 반면 단기물은 여전히 국고채 매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환해지 코스트를 감안하더라도 5년 이하 단기 구간에서 원화채 투자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원자재 전략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이커머스 산업 이지영 연구원. 네, 쿠팡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최종 공모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전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32에서 34달러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8조 정도 공모 금액이 되고요. 총 기업 가치는 한 65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구주 매출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총 1억 2천만 주 공모하는 것 중에 구주는 2천만 주고요. 김범석 대표랑 블랙락의 지분 일부가 대상입니다.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와 그린옥스 등은 구주 매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후 최대 주주는 지분 33.1%를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될 것이나 차등 의결권 부여로 김범석 대표가 76.7%의 의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특수 관계자에 대한 보호 예수는 최대 180일까지입니다. 당사에서는 쿠팡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과 비교해도 성장성이 워낙 탁월하고요. 그리고 저희 로켓프레시라든지 쿠팡이츠 같이 어떤 카테고리 확장도 굉장히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도 높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OTT라든지 AI까지도 이제 사업을 넓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해외 투자자들은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당일 배송, 새벽 배송, 그다음에 음식 배달 이런 것들이 자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주가가 $35 이상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66조 원 이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을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한 $25, 시가총액 $425억 달러로 제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PSR 기준으로 2.6배, GMB 기준 PSR로는 1.9배로 업계 평균 대비 30% 할인율을 적용한 수준입니다. 쿠팡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감안시 적자와 경쟁 심화를 감안해도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게 3.8조 원 정도 국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의 일대 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쿠팡에 따르면 일단은 그간 경쟁력이 높지 않았던 패션, 뷰티, 가전 카테고리 확장에 좀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직매입 B2C를 통해 고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오픈마켓 확대에 좀 공을 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 발전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격적 투자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물류센터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대대적인 투자는 앞으로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 산업의 혁신을 가속시켜 시장을 좀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 이커머스 침투율이 지금의 30%에서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쿠팡이 그간 경쟁력이 높지 않았던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었던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꼭 집어서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신사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전도 넓히겠다 했는데 하이마트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오픈마켓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파편화된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연합 종행하여 대형 편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합종 연행의 대세에 올라타는 기업은 향후 빠르게 과점화될 이커머스 시장에서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탑3 혹은 탑5 안에 진입하게 되면 그래도 그 전에 탑 10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장도 워낙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저희 성장성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마트와 코리아센터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네이버와의 협업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 물류센터도 향후 5년 이내에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저희 온라인 사업인 쓱닷컴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좀 올랐어요. 저희 쇼핑몰 연동 서비스인 플레이 오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쿠팡 상품을 지금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오픈마켓 확대를 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 쇼핑몰에 올라있던 상품을 쿠팡으로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센터와의 협업도 굉장히 강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쇼핑몰 연동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좀 다방면으로 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쿠팡의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에 따라서 네이버도 그렇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포지티브한 측면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쿠팡의 이러한 상장 또 상장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제일 힘들어질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제일 피해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리포트에서 쓴 내용은 피해주는 그동안 쿠팡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었던 카테고리 킬러나 오픈마켓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패션, 뷰티, 가전 카테고리 확장과 오픈마켓 확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주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혜주는 지금 여기에 대응하여서 좀 합종 연행하는 기업들은 수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겹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베이는 지금 매물로 나왔고요. 11번가 있고 티몬, 위메프 이런 사업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가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사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패션에서 1위였는데 이런 쪽을 치고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런 애들 하이마트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종연행을 발표한 기업은 네이버, 그 다음에 이마트, 그리고 코리아센터가 이게 각종 후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랫폼하고 앞으로 굉장히 유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카페24도 최근에 페이스북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해서 이런 후방 서비스 사업자들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베이가 매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인수하는 사업자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큰 흐름에서 시장에서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중간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 쪽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롯데가 여기 자료에 그림 13페이지에 그림 15, 16 보시면요. 국내 이커머스의 왼쪽은 거래액이고요. 오른쪽은 마켓 셰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딱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티몬, 위메프, 롯데온 이 세 개가 마켓 셰어 한 4, 5% 정도로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좀 합종 연행을 한다면 조금 더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롯데온은 최근 데이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는 롯데온 출범하고 매출 성장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두 자릿수 많게는 20% 이상의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롯데온도 최근에 많이 이제 앱이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 이제 MD의 한 50% 이상이 패션 잡화인데,
그게 작년 코로나로 제일 안 좋았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좀 반사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롯데원이 좀 애매하다 해서 좀 전반적인 앱의 경쟁력, 차별성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실적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롯데온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주식시장에서 요새 쿠팡이 저렇게 비싼 가격 봤는데 롯데온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음은 미드스몰캡 탐방외과 한국석유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레포트 정보 사이트에 보면은 올라와 있는 레포트가 거의 단 한 개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주업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북 관련주로서 관련된 주식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 이제 매니지먼트들이 조금 교체가 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한번 탐방을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방백과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석유의 이제 주요 사업은 아스팔트 그리고 합성수제 플라스틱 제품 및 가공,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판매가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을 보면 아스팔트가 거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도 여기서 거의 다 나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 물론 아스팔트 시장의 70%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2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상장사 중에 가장 적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약 65만 주 정도였고요. 최근에 이제 이걸 액본을 10분의 1로 하고 무중도 1대1로 했기 때문에 약 20배의 주식수가 늘어서 이제 총 130만 주의 주식이 유통되면서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크게 확대되어서 시장에 대한 거래도 조금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본업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SOC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15% 정도 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혜는 분명히 볼 수 있고 이익 기여도가 큰 아스팔트 시장의 특성상 동사 전사 실적 개선을 올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동사가 과거 올드한 산업에서 조금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용 신에어컨용 냉매입니다. 글로벌 부품사의 허니웰과 제휴를 통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 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비 현격하게 줄은 에어컨 신냉매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탄소 제로 정책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은 충분히 이쪽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폐용제 고순도로 재생하는 친환경 산업이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공시하였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아스팔트를 활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사업 또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이제 안정적인 본업에 신규 사업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PER이 8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 동사의 원가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동사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뿐 아니고 투자 부동산만 하더라도 지금 27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부여한 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주가 상승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스팟 코멘트 변종만 연구원. 네, 어제 포스코 주가가 7.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만큼 막 급하게 빠진 건데, 사실 저희 이제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노이즈는 있었지만, 크게 주가 급락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슈들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 그 다음에 블록딜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 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철광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9일 거래에서 7.5% 선물 가격이 빠졌고 현물도 6%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제 가격은 또 소폭 반등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날 철광석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중국 당산시에서 3월 달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철강 생산 감독을 좀 강화했고, 뭐 항구에서 하역이 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철광석 수요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에 하루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또 그런 동시에 철강 제품 가격은 3월 9일 가격을 보면 뭐 0.7%, 0.2%, 1%도 안 되게 빠져서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블록딜 관련해서는 뭐 경험적으로 보면 7% 빠졌으면 그저 할인율 정도는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건은 이거는 회사 측의 설명도 있었고 향후에 또 조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주가 하락을 급락을 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주요 아시아 지역 철강 기업들 주가는 어제 2에서 3% 정도 하락은 했지만 포스코가 유난히 많이 빠진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상승기에 포스코 주가는 항상 좋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열연하고 냉연 가격 중국에서 한 8%, 5% 올랐는데 오늘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바오스틸이 4월 출고 가격을 또 냉연 100위안, 열연 300위안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세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포스코의 판매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익은 매우 양호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가는 급락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 여전히 $16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고 경제활동 재개, 경기 부양,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등 철강 기업 주가에는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